네, 안녕하세요. 남수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토양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토양학 마지막 강의고, 이어서 강의부터는 바로 병리학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투표를 올렸는데, 병리학을 하자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리학 시작하고, 그다음 토양학 마지막 강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해서 볼 거고요. 첫 번째, 중금속. 중금속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중금속이 대체 어떤 식물에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가 중금속 나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중금속은 원형질막 투과성을 저하시켜 칼륨과 같은 이온과 다른 용질의 누출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금속은 이 원형질막, 이 세포막의 투과성을 저하시킵니다. 세포막을 통과하거나 침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하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중금속은 S황을 하면은 작용기에 특히 친화력이 크다고 합니다. 친화력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중금속과 이 황이 만남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고정을 시켜버려요, 고정. 고정을 시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자, COH. 이거는 이제 카복식이라고 하죠, 카복식이. 카복식이와 같은 작용기에도 친화력이 큰 편이다. 이 카복식이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중금속이 원형질막을 구성하고 있는 막의 SH기나 카복시기와 결합한다. 자, 이걸 직접적 영향이라고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이라고 볼게요. 여기 세포막.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자, 여기에 여러 효소들도 있을 테고, 효소들 중에서는 이 SH기를 가진 효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포막에는 또 이 카복시기를 가진 뭐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중금속이 갑자기 와요, 중금속이 오더니, 너네 나랑 붙어서 같이 놀래? 하면서 얘네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얘네랑 친화력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막에 있던, 세포막,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세포막에는 이런 효소들과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어떠한 무기염이나 이제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보면 썩는 거죠, 썩는 거. 세포가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고, 어쨌든 중금속은 이렇게 흡착을 시킨다. 친화력이 좋게 흡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생성된 자유 레디칼에 의해 막지질을 과산화시켜 막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ATPase, 다른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여 투과성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 레디칼 옛날에 제가 수목 생리학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물로 한번 봅시다. 물이 뭐죠? H2O죠. 자, H2O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질, 모든 물질은 이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모식도로 잠깐 가볍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원자 핵이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어요. 핵과 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파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모식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모식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H2O를 그려보게 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자는 보통 이렇게 짝수로 존재합니다. 짝수로. 그래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짝수로 존재를 하고, 이거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거는. 좀 줄여서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전자쌍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소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쌍 중에 이렇게 다른 원소랑 붙어 있는 부분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무 원소도 붙어있지 않은 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자유 레디칼은 뭐냐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 중에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 상태. 아이고. 나 참. 이렇게 있으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있고, 어쨌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은 이 식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막 밥을 먹겠다는 욕구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막 다 해치고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니까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파손이 되겠죠, 파손이. 온몸이 파손이 되겠죠. 얘가 안정해지려는 이 엄청난 힘 때문에, 이 불안정한 힘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자유 레디칼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아요. 네. 어쨌든 요 자유 레디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과 뭐 세포들을 파손을 시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중금속이 SH 기소. 아까 여기에 이 효소의 친화력이 좋다고 했죠. 이렇게 SH기 어디 있어? 요런 애랑 이제 친화력이 좋다고 했었죠. 효소 자공이 억제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중금속 스트레스 시에 식물의 방어 기작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식물은 방어를 하느냐,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중금속과 작용점 사이에 상호 작용을 억제하는 기작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기작이냐면은, 중금속을 세포벽에서 복합체를 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죠. 중금속이랑 세포벽이랑 이렇게 하나의 복합체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아무 짓도 못하게. 자, 두 번째로는 중금속을 특정 부위로 이전시켜서 필수적인 대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중금속이 아까 전에 여기 와서 뭐 SH기랑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중금속 자체를 세포의 다른 부위에다가 이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고립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다음 중금속에 의하여 초래되는 피해 과정을 방해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자, 식물체가 중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파이토킬라틴을 합성하거나 이 파이토킬라틴이라는 얘가 있어요. 파이토킬라틴이랑 중금속이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과정을 방해하는 거고요. 합성하거나 중금속에 의해 초래되어 독성을 나타내는 자유 레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 요소나 대사물질을 만들어 방해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유 레디칼 놈이 있는데 이 자유 레디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항산화 요소가 나오면 됩니다. 항산화 요소. 항산화 요소가 자유 레디칼을 없애주거나 조절시켜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자유 레디칼 자체가 산화작용을 일으키는데 항산화작용은 산화작용에 맞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산화 요소가 자유 레디칼을 조절해주고, 마지막으로 중금속이 수계로 가는 것은 중금속을 흡착한 토양 입자의 유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 입자가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띈다고 했었죠? 여기에 플러스인 중금속들이 붙어나고 이 붙은 토양 입자들이 물과 함께 유실이 되면서 수계로 가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 토양 오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토양 장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갈아엎기엔 너무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디그레이디에이션입니다. 죄송해요,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 생물학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기억합시다. 키워드.
키워드를 기억해서 외웁시다. 바이오디그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활성 증진. 미생물의 활성 증진을 이용해서 유기온 물질의 분해능을 증진시키고 미생물의 생분해 능력 및 토양의 오염물질 오염물질 흡수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양물질, 산소, 기타 첨가제를 수용액 상태로 사용한다. 어쨌든 이 바이오 디그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착 미생물의 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걸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양물질, 산소, 기타 첨가제를 수용액 상태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바이오 디그레디에이션입니다. 자, 바이오 벤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 주입입니다. 오염된 토양에 공기를 주입해서 휘발성 오염물질을 기화하여 이동시키거나 토양 내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미생물의 생분해능을 촉진시키는 기술. 자, 특징 뭐라고 했죠? 공기를 주입하는 거.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 미생물들이 생분해능을 촉진시킬 수 있고 미생물의 그리고 휘발성 오염물질을 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알코올 같은 거 있을 때 알코올 이렇게 소독하면 어떻게 돼? 바로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게 공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 내에서는 공기가 좀 부족하니까 토양에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이 휘발성 오염물질을 날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휘발성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이오 벤팅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랜드 파밍입니다. 파밍. 우리 farmer 농부죠, 농부. 랜드 파밍은 바로 경지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경지를 이용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밭농사나 농농사 같은 거 지을 때 뭘 많이 하죠? 경운을 하죠, 경운. 이 경운을 하는 게 랜드 파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굴착하여 펼쳐놓고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은 공기가 쑥쑥쑥 잘 들어가겠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호기성 생분해 공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랜드 파밍이고, 그리고 바이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파일. 여기는 파일을 기억하세요. 파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은 오염된 토양을 굴착해서 일정한 파일에 쌓아두고, 이 바이오 파일 중에서 이 파일 지금 나오죠. 파일에 쌓아두고 토끼, 영양물질, 수분을 가함으로써 호기성 미생물들의 활성을 극대화시켜서 유류 분해를 촉진하는 토양 복원 기술. 이거는 파일을 기억하시면 되시고, 다섯 번째 바이오 스티뮬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디그레이데이션이랑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 집단을 보조하는 기술, 얘 같은 경우도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기술 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만으로는 오염물질 분해가 너무 느리므로 특수 비료가 조제되어 사용된다. 자, 스티뮬레이션은 미생물 집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면서 특수 비료가 조제되어 사용되고, 아까 바이오 디그레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양질, 산소, 기타 첨가제를 수용액 상태로 사용한다. 수용액 상태로 사용하는 것, 바이오 디그레데이션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바이오 필터예요. 필터. 우리가 필터 뭡니까? 필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을 가운데다가 필터를 넣어주면은 필터가 뭔가 정화를 시켜주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증기상의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을 생물 상층을 총괄시켜 생물학적으로 분해시키는 기술. 생물 상층. 뭐 예를 들어서 유기질이 많이 모이는 층을 우리 공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가 정화돼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오염물질을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생물학적 처리 기술이었는데, 방금까지는 식물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식물을 이용할 거예요. 식물을 이용한 이 토양 오염 복원 방법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파이토리메디에이션. 이게 식물 복원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가 있네요. 지금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파이토란 접도 뭔지 아시죠? 식물이란 접도입니다. 식물이란 접도예요. 파이토 엑스트랙션은
뭐가 이제 주요 키워드냐면은 이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가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줄기, 잎, 목부 등 식물체의 조직 내로 수송하여 제거하는 기술 분야를 파이토 엑스트랙션이라고 하고,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시킬 수 있는 축적종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뿌리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조직 내로 보내가지고 오염물질 제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축적종을 사용해야 되는 거, 파이토 엑스트랙션. 자, 두 번째, 파이토 스테빌리제이션. 파이토 스테빌리제이션. 이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비독성 금속의 고정이나 토양 개양제의 처리 또는 식물을 재배하여 현장에서 독성 금속을 불성화시키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보시고 식물 재배를 보세요. 자, 주목적은 독성 금속들의 확산이나 생물 요요도 감소와 지하수, 먹이사슬로의 인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식물을 재배해서 없앤다. 이게 스테비질레이션이고요. 별 특징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파이토 디그레디에이션. 아까 또 뭐 있었습니까? 바이오 디그레디에이션이랑 있었죠. 이 파이토 디그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 생산한 효소로 식물체 내에서 오염물질을 대사 분해시키는 기술. 이렇게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염물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적으로. 그럼 얘네는 아예 지의 역할을 못합니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잘리는 순간 얘는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분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이유는 이 화학적으로 이 독성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고, 어쨌든 파이토 디그레디에이션은 이 식물체가 생산한 효소, 요거를 키워드로 가져간다. 자, enhance rhizosphere biodegradation. 굉장히 길죠. enhance rhizosphere biodegradation.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물 뿌리에서 분비된 유기성 물질이 미생물의 대사 기질이 되어 근권 미생물의 군집을 다양하게 하고 유해 물질의 분해능을 촉진시키는 기술. 이거는 뭐로 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아까 뿌리도 나왔고 금속도 나왔고 효소 나왔어요. 식물체가 생산한 효소까지. 뿌리 잡으면 뭔가 얘랑 엑스트랙션이랑 헷갈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근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권 미생물. 근권이 뭡니까? 뿌리 주변을 말하는 거죠. 뿌리 주변. 이게 뿌리면은 뿌리 주변을 말합니다. 뿌리 주변 미생물들의 군집을 다양하게 하고 유해 물질의 분해능을 촉진시키는 기술. 요거를 enhance rhizosphere biodegradation. 왜냐하면은 근권 미생물. 근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이 식물 복원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고민해 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입니다. 따로 뭐 공사가 필요하지도 않죠.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냥 나무만 심어두면 돼요. 네, 경제적이고. 두 번째, 친환경적입니다. 나무 자체가 이미 친환경적이고. 세 번째, 운전 경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요. 당연하죠. 네 번째, 남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남분해성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 잘 기억해두세요. 남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오염된 토양의 양분이 부족한 경우 비료 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네, 비료 성분 첨가하면서 식물도 좋고 여러 부분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여 분해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미 식물의 물질 대사 자체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는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너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아까 그래서 요거랑 요걸 제가 기억하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식물 자체가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처리 효율도 떨어지고요.
네 번째, 화학적으로 강하게 흡착된 화합물은 분해되기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이 유기물질은 잘 분해는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화학적으로 잘 막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분해하기가 곤란하다. 식물로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분해하려면 어떻게 분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질소라면은 질소 고정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번개가 쳐야 되는 거고, 또는 우리 인위적인 어떤 화학적인 가해를 통해서 이제 화학적인 이런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식물을 심어서는 이 부분이 약간 곤란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토양, 침전물, 슬러지 등에 있는 고농도의 TNT나 독성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점의 가장 큰 부분은 이게 고농도나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의 오염물질은 식물이 처리하기가 힘들다. 오래 걸린다. 네, 그 정도 이제 단점이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토양오염 생물학 처리 기술 중에서 토양 오염, 우려 및 대책 기준이 있어요.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 이렇게 각 원소들마다 지역을 정해둡니다. 지역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나눠놓고 1지역에서는 뭐 1mg 단위가 이거거든요. 1mg per kg이 있으면은 1mg per kg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또는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나무의사 우리 진단하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리를 측정했는데 1지역에서 뭐 200 이렇게 나왔어. 그냥 법적으로 우리는 토양 오염 우려 이상 지역으로 우려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 내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1지역, 2지역, 3지역 나눴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 자, 1지역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1지역,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는 우리 그 용출수 나오는데 용출수, 온수라든지 약수 이런 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용출수 나오는 데가 광천지라고 하고 자, 학교 용지, 국어는 뭔지 아시죠? 그 인공수로 국어고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진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지역. 그래야 우리가 외우기 쉽잖아요. 1지역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사람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1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웬만하면은 1지역이다. 그럼 자, 2지역 보겠습니다. 2지역. 사람의 실생활과 약간은 멀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잘 기준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최후유원지라고 유원지, 사람 실생활과 엄청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다르게 보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은 임야나 염전,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및 잡종지. 그러니까 1지역은 우리 실생활과 뭐 의식주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은 조금 더 약간 먼 쪽이죠. 약간 우리 경제적 생활이라든지 우리 문화생활 이런 데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 지역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나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 다음 3지역. 3지역은 더 멀어요. 더 멀어. 약간 공공의 부지, 뭔가 공공의 느낌이 강한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방, 국사시설, 부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사람과 제일 가깝다. 개인적으로 제일 가까우면 1지역.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웃 정도 2지역. 3지역은 공공시설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나눴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래 나누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 이 두 개를 한번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나눠서 한번 봐보는데 자, 여기서 바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 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안 해도 돼요.
뭐냐면은 대책 기준은 안 해도 됩니다. 대책 기준은 외우지 마세요. 대책 기준 외우지 말되 지금 이 보라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이것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 우려 기준에서 우려 기준 1지역 아까 실생활 가깝고 실생활 조금 더 멀고 공공의 지역이라고 했죠? 카드뮴은 1지역에서 4mg/kg mg/kg 이제 생략할게요. 카드뮴은 4 2지역에서는 10 3지역에서는 60입니다. 자, 대책 기준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곱하기 3씩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나옵니다. 카드뮴 12 4 곱하기 3 12 자, 2지역 10 곱하기 3 30 그렇죠. 3지역 6 곱하기 3 1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카드뮴 구리도 한번 봐볼게요. 구리 1지역에서 150 2지역에서 500 3지역에서 2000이죠. 곱하기 3 해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450 1500 6000 450 1500 6000 그쵸. 똑같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두 가지 놈만 달라요. 시안이랑 페놀. 이 카드뮴부터 크실렌까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다른 놈이 뭐냐?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 다른 놈이 뭐냐? 이 시안과 페놀입니다. 시안과 페놀만 유일하게 2.5를 곱하시면 돼요. 페놀도 2.5. 자, 2에서 2.5 곱하면 5. 2에서 2.5 곱하면 5. 120에서 2.5 곱하면은 300. 맞죠? 잠깐만. 240에서 60. 그렇죠. 300 맞죠? 페놀 2.5 곱하면 10. 2.5 곱하면 10. 2.5 곱하면 50. 맞죠?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제는 요거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톨루엔 그리고 에틸벤젠 요거 두 놈 있죠. 이거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만의 이제 제가 했을 때 조금 그나마 팁 될 수 있는 부분들. 자, 톨루엔 20, 20, 60이죠. 에틸벤젠도 그래서 비슷하게 외웠던 거예요. 1지역, 2지역 똑같은 거. 자, 벤젠도 그렇네요. 벤젠까지. 벤젠 1, 1, 4.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그 위에 또 있네요. 페놀 4, 4, 20. 시안 2, 2, 2, 120. 요렇게까지는 조금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나마. 왜냐하면 1지역만 외워도 2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안 2니까 2지역 2고 3지역만 알고 있으면 되죠. 네, 요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시면은 조금 더 나실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와, 벌써 밤이 좀 늦었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병리학을 빨리 여러분들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병리학을 빨리 강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토양학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토양학은 사실 지금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토양학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내긴 했었지만 기본서를 보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강의 내용만이라도 열심히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해도 하시고 외우신 분들께서는 토양학은 그래도 문제없지 않을까. 토양학은 한 7, 80점은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회차처럼 나온다면 더 나올 수 있고요. 네, 80, 90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토양학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마 원고가 작성이 끝나고 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토양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제가 원고 토양학 부분 작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단어에 대한 그런 풀이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성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토양학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마치고 이 다음은 병리학에서 일단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